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노동절인 오늘 주식시장을 포함해 문을 닫는 곳이 많지만 일하는 인구의 약 40%는 일을 합니다. NPR 방송은 미국을 발전시킨 중요한 세 가지 노동 역사를 보도했습니다. 봉제공장 화재와 노동법 통과,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파업 개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전지 펜실베니아주에서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캠페인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고 연방수사국은 좌파 언론의 지시대로 하는 사악한 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면전이 민주당에게 선물이라는 공화당 내부의 목소리도 강해집니다. LA 시장 후보인 캐런 베스와 리 카루소가 홈리스 피플 이슈에 대해 디테일을 밝혔습니다. 카루소 후보의 계획이 더욱 담대한데 두 후보의 계획과 실현 사이에는 갭이 큽니다. 오미크론에 주요하다는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백신 접종이 해가 되진 않지만 모두 맞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는 47살의 리즈 트루스 외무장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될 당선인은 캠페인 도중 보리스 존슨 스캔들로 사임한 총리를 비난하지 않았고 친 트럼프 대통령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차기 정부 주요 장관에 백인 남자가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총리부터 외무장관, 내무장관, 교육장관 등 후보 물망에 백인 남자가 없습니다. 유색인종과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노는 날이지만 9시면 사실 이른 시간은 아니네요. 평소에 몸의 시계대로 일어나셔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새벽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프리웨이를 들어가는데 전혀 너무너무 깜깜해서 전에도 제가 너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차가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 더 암흑이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없기 때문에 그때 딱 문득 든 생각이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노동절 연휴에도 새벽 4시 때에 이렇게 어디로 일을 하러 가시던 아니면 다른 직장 출근은 아니지만 볼일을 보러 가시던 부지런한 여러분들께 저분들 오늘 해피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는요. 네, 노동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거의 나흘 정도 되겠네요. 금요일 일하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가볍게 일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휴일을 즐기지만 40%의 일하는 인구는 오늘도 일을 하십니다. 노동절 하면 보통 여름의 끝자락 아니면 백투스쿨이라든가 핫떡, 바베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노동절이라는 것은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9월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미국에서는 노동절입니다. 1894년도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방 공휴일로 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노동절인데도 일하시는 분들, 일하는 인구의 40% 거의 소매업소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얼마나 더우세요. 100도가 너무 넘는 곳이 훌쩍 넘는 곳이 많고 게다 대고 습도는 낮고 초목은 말라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산불이 일어나서 북가주에도 산불로 인해서 2명이 숨지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저쪽 미시시피의 잭슨시에는 아직도 15만 명이 먹을 물을 찾지 못하고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오늘 문 닫았습니다. 은행도 문을 닫았죠.
우체국도 오늘 여러분들께 우편물 배달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 업소들과 코스코는 오늘 문을 열던데요. 문을 닫는데 코스코는 닫지만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든가 한인 그 소매 업소들은 오늘도 문을 열죠. 더군다나 식당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오픈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 오늘 해피하세요 라고 출근하시는 그 자동차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또 내셔널 치즈 피자 데이라고 하네요. 참, 이 자본주의는 무슨 날을 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피자 가게에서는 오늘 뭐 많은 것을 싸게도 하고 또 이미 가을이 오고 늦여름이다, 여름은 간다 하는 것은 도너츠 샵이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이 가을을 상징하는 호박을 딱 내놓는 뭐 펌킨 스파이스 커피라든가 호박빵이라든가 한인 그 빵가게에서도 호박을 넣은 그런 빵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뭐 맥도널드, 타코벨 전부 이 뭐 노동절에 문을 열면서 가을을 알리는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기도 하고 피자 날이기 때문에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피자 데이인데 뭐 이미 9월 1일에 시작을 했죠. 뭐 한꺼번에 $15를 사시는 분들께는 50% 할인을 한다던가 이렇게 노동절은 이제 이미 많이 쌓아놓고 사놓은 재고 상품을 할인을 하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 광고를 들으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지난 며칠 동안 신문을 받아보셨다면은 세일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별일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때 어차피 사야지 되는 필수품도 세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날로도 오늘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침에 제가 그 NPR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에 가장 적합하다 하고 생각했었던 뉴스가 노동절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클로드레나 헤롤드 교수가 얼마나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헌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아주 그 중요한 3개의 이벤트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다 하면서 1911년, 1935년,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 배우 할 때 영화 그 스크린 그 배우 협회 노조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화당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그 같은 그 정부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이 3가지가 미국 노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우리가 배워야지 될 그럴 교훈이 있는 이벤트다라고 노동절을 맞아서 N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1911년도 뉴욕에 말하자면 봉제 공장에서의 화재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팩토리의 화재 사건이 사람들에게 남기고 만들어낸 것이 있다 하는 건데 1900년대 초반은 공장 노동이 젊은 그 이민 노동자 그때는 뭐 뉴욕이었으니까 이탈리아계라든가 아이리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성들이 많았을 테고 봉제 공장이니까 특히 대규모 그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찰리 채플린의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봉제 공장을 주로 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뉴욕의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이 미국 역사상 그 당시 인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그 피해가 컸었던 산업재해의 현장으로 기록이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그곳에서 발생한 화재, 그 비극이 미국 노동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는 건데 현대의 그 작업장에서의 안전 표준을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어떠한 비극이 있었을 때 그냥 일단 마무리하고 지나고 또 똑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게 1911년 뉴욕의 봉제 공장에서의 화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장 직원들은 당시에 아주 기득권층인 백인도 아니었고 여성들이 많은 이민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맨하탄 8층, 9층, 10층에 있었던 봉제 공장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가보세요.
대체적으로 봉제 공장이 1층에 있지만 저 위에 과거에부터 있었던 그곳은 아직도 중간 빌딩 높은 층에 중간에 봉제 공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팔가와 샌페드로 그쪽에 그것보다 조금 아래도 있고요. 그래서 1911년도 이 공장은 3월 25일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봉제 공장의 1층과 마찬가지죠. 8, 9, 10층이었으니까. 불이 났는데 천이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장소 같은 것을 절약하고 하려니까 막 위에 천정 같은데 남아있는 천 같은 것도 막 걸려 있고 했습니다.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불이 막 빠르게 위에 층으로 번진 겁니다. 노동자들은 갇혔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계단으로 나가고 하는 문들이 다 잠겨져 있는데 뭐 사람들이 뭔가를 훔쳐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비상구를 막아놓는 것이, 절도를 막는다 해서. 그리고 문을 열 수 있는 감독은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세월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1911년 3월 25일 뉴욕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비상구가 열리지 않고 갇힌 채 불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럴 때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죠. 질식사를 한다던가, 그저 약한 사람은 밟힌다던가 쓰러진다던가, 또 용감한 사람들은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 8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날 146명이 숨졌습니다. 123명이 여성이었고 어린 소녀도 많았고 23명의 남성이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탈리아 아니면 뭐 유대인 이민자였다고 하고요. 아이리시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이탈리안과 유대계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표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을 잘 모니터링하는 기관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노동 관련 비서로 일을 했었던 어떤 사람이 이 기구를 이끌었었고요. 여러 면에서 그 미국의 어떤 그 작업장의 환경 표준을 만드는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191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935년도에 미국에서 노동법, 마그나 카르타라는 이름의 노동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업이 주장하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노동법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가 대공황 때였잖아요. 1929년부터 1935년도에 노동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뉴욕의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매그나 카터 오브 레이버 해서 노동의 대헌장이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루즈벨트가 이 법에 서명을 하고 1년 뒤부터 보통 이제 노동자 계급이 여자라든가 흑인계라든가 이런 그 남부에서 많이 그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1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답니다.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1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됐답니다. 그래서 이 1935년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은 그 뒤에는 이제 뭐 봉제 공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널싱홈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흑인계나 라티노계에도 확산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인종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농장 노동자, 뭐 목화, 솜 따고 하는 그런 만들고 하는 농장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히스패닉계가 가사 도우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은 이 노조 설립 같은 데서 제외가 됐고 그리고 협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노조는 허용되지 않았답니다. 다만 그 작업 환경이 어떻게 돼야지 된다, 위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35년도에 만들어져서 잘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 관제사 파업을 공격함으로써
이게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노동자들 그 중심으로 많이 노동법이 해오다가 이게 이제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 코넬 대학교의 노동 역사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일린 디벨트라는 교수인데 1970년대까지는 이 그 대체적으로 전국 그 노동자 협회, 노동자 노동법 이런 것을 존중을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관제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딱 그 48시간 시간 기한을 주고 이 48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어.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요즘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주로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 그 하청업체 파업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돌아오지 않으면 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어 하는 것 하고 경찰차 다 뒤에 배치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잖아요.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은 81년도에 실제로 48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방 정부와 임금이라든가 근무 시간에 대한 협약이 제대로 그 협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이건 파업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3,000명에 해당되는 뭐 항공 관제사가 해고됐습니다. 해고된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이 해고된 사람들은 다른 회사에서 그 다시 고용하지 못하도록 그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의 노조법이 지금도 뭐 너무 노조가 강성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기업이 이 그 고용주들 민간 고용주들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하던 것처럼 이 노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70년대까지 노조가 막 확산이 되다가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10.8%만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1983년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그 기업들이 뭔가 우리가 이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 해주면 안 되겠어 하고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의 그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8%가 민간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든가 뭐 월마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 해고하고 이런 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물론 노동조합이 좀 심각하다. 노조도 새로운 특히 뭐 한국 같은 데서는 파워다,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미국은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봉제공장의 화재로 노동법 표준이 만들어졌고 35년도에 만들어진 노동법이 많이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임금이라든가 임금에 대해서도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오다가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는 노조와 그 기업이 서로 충돌까지 하는 이런 것으로 왔다 하는 것을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노조가 설립됐다가 지금은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주 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돌고 everything is turn. 성경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잠시 뒤에는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강해진 오미크론에 대한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 나는 받아야지 되는가? 나는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 안 받아도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나와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대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에서의 캠페인 연설. 이것은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도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이 전 대표라고 해야지 되나요? 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참 많이 닮은 꼴이다. 얼마 전에 이재명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닮은 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라든가 이준석 대표
이 사람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모양새가 굉장히 닮은 꼴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노동절이기 때문에 가족들께서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도대체 우리 가족은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특별히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 이 부스터샷을 맞아야지 되는가, 누가 언제 맞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설정을 해두시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모더나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12살만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그 코비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질병통제국에서 권고를 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맞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부스터샷이라던가 코비드 19 백신을 맞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다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원래 그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면역성이 약하신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60대의 아주 그 건강하신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밥 워처트라는 이분은 나는 맞을 것이다. 내가 4번째 샷을 맞고 일찍 맞으셨네요. 약 8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에서 이 전염병 관련해서 가장 그 권위자이잖아요. 그분이 6월 중순에 보는 그 양성 반응 나와서 격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이제 면역력이 있으니까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딱 이분은 딱 시기에 맞춰서 지금 업데이트된 그 거의 모든 오미크론의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그런 것에 효력이 있다는 그런 백신이 나왔는데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맞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할러데이가 오잖아요. 겨울에 이 코비드 19 백신이 더 강해질 것은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신의 면역률이라는 것이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 어차피 그렇고 해서 한꺼번에 맞아야지 된다. 타이밍을 맞춰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백신은 원래의 백신보다는 더 깊이 조금 더 이 백신을 완전히 그 예방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맞아야지 되는가?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필라델피아 그 어린이 병원의 백신 교육센터 소장인 폴 어핏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미 만약에 1, 2, 3 그러니까 이거는 존슨 앤 존슨 빼고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되겠죠. 이분들이 2번 받고 백신 접종 1번까지 받으면 2번째 부스터샷도 아니고 부스터샷 1번까지 맞으면 그렇게 하고 나면 코비드 19으로 입원할 확률은 0.024%랍니다. 2번 맞고 부스터샷 1번 맞으면 입원할 확률 그러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은 0.024%라는 거죠. 그런데 50세 미만인 경우는 더 낮아서 0.01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스터샷 1번만 맞았을 때도 그렇고 2번 맞으신 분들도 그 이후에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또 이 새로운 부스터샷을 맞아야지 되는가? 여기에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의 백신 교육센터 소장의 얘기입니다. 본인도요. 5월 달에 가볍게 이 코비드 19 감염 증상을 겪었는데 본인은 이제 새로운 부스터샷 접종은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했었던 그 의사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 이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리고 이제 명확한 증거 어느 정도나 얼만큼이나 더 되는 물론 해가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0.014%의 가능성을 위해서 새로운 부스터샷을 꼭 맞아야지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한국의 백신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한국을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뭐 새로운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환경의 변화 없이 뭐 첫 번째 부스터샷,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까지 전부 하신 분이라면은, 또 건강하신 또 50대 미만이라면 구태여 새로운 이 부스터샷, 세 번째 부스터샷까지 맞지는 않아도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 처음으로 펜실베니아에서 그 윌크스베러라는, 바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가서 연설을 했었던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안전에 대해서. 그곳에서 본인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지지하는 상원의원 후보, 주지사 후보, 이 두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좀 강해 보였는데 본선거에서 둘 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매력까지 합쳐져서 11월 달에 민주당 그 후보들을 이길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는데, 상원의원 후보인 닥터 메흐메트 오즈, 그리고 주지사 후보인 더그 마스트리아노,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본인으로 가져갔습니다. 본인으로 가져가서 사실은 본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공화당 후보 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 표만 필요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요, 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도 무척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이기 때문에 그가 공식으로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습니다. 본선거는 다르죠. 스윙 보러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뭐 일부 민주당 유권자까지 확보해야지 이기는데,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바이든 민주당의 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연방 수사국이나 연방 법무부를 비난하는 것이 결코 이 두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과 법무부가 좌파나 변호사나 이 좌파 언론인이 지시하는 대로 컨트롤을 받는 사악한 몬스터다, 아주 사악한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수사국장은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그 국장이 지금도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Enemy of Stat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팍스뉴스에 대해서도 또 비난을 했는데, 팍스가 점점 좌파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때 경쟁 네트워크인 CNN이 만약에 보수적으로 가면은 이거 골드마인, 금광이 될 거야. CNN 크게 돈 버는 게 될 거야. 내가 CNN을 지원을 하겠어.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팍스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팍스에 출연을 해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갈 법적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공화당의 칼 로브도 맹비난을 했습니다. 칼 로브는 무늬만 공화당이야, 리노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큰 패배 기록만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승리 기록을 갖고 있죠. 가장 큰 승리가 아들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 이렇게 되니까 펜실베니아가 그 지역구였던 전 연방 하원 의원 찰리 덴트, 요즘은 커멘테이터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민주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물을 주고 있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건 공화당 의원이건 국가 기밀 자료를 자신들의 집에 보관을 했다면 그건 누가 되었건 연방 수사국이 그 집에 가서 그 기밀 자료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금 거리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앞으로도 선거 유세에 가서 자신만을 앞세운다면 이건 민주당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말에 선거 유세 캠페인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그 대표와 비슷하다. 이것은 뭐 어떤 한 사람 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판과 한국의 정치판이 많이 극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뜻이었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하는 이 자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많이 비교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은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뭐 김혜경 본인의 와이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은 그 전 정권이 장악을 했던 검찰, 그 검찰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대통령이 됐었죠. 그랬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었던, 조국 장관이 있었던 그 검찰에서 얼마나 샅샅이 조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을 왜 지금 정권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수수색 자체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그 말하는 스타일 같은 것이 자신의 당을 공격을 하잖아요. 칼 로브라는 당의 전략가를 공격을 하고, 자신의 당 성향인 이 박스뉴스를 보도를 하고, 당에서도 자신처럼 그것이 그 부정선거가 아니었어라고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당 내부를 공격을 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리즈 체니라는 삼선 딕 체니의 딸을 와이오밍주의 공화당의 하원의 서열 3위였었던 사람을 공격하고, 오로지 그 본인의 뜻을 지금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지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대구 김광석 광장에서의 연설 자체도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선과 재선 의원 정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향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서 대구에서 투표로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힘 쪽으로, 본인이 대구에서 발판을 잡아서 정치적인 그 그림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 조갑재 씨의 이름을 지적을 한다던가 하면서 이준석 그 대표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김종필 씨를 끌어안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는 말을 조갑재 씨에게 했다. 이것은 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국민의힘이나 모든 측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누구는 법적인 해석을 아직도 대표라고 보고 있죠. 그런 당을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의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말투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그 점은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결론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그렇게 그 화살을 쏜 것은 결국은 나는 금지곡을 계속 부를 것이다. 김광석 씨라는 가수 이름을 딴 광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죠? 그 노래 잘하는
이문세 씨가 뭐 창법이 이상하다고 해서 금주곡을 당했고 이런저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주변 것을 얘기하면서 본인을 지금 막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금주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를 따르지 않으면 공화당도 공화당이 아니다 하는 이런 형태. 그런데 과연 대구에서 이렇게 한 것이 이준석 대통령이 이준석 대통령을 바라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럼 아주 완전히 그 격전지에서 부딪힌다는 건데, 텃밭에서 부딪힌다는 건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속해 있는 공화당을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뭐 출두하라고 하는데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기소가 되는 것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 이것을 같이 봐야지 되는데 그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의 제일 중요한 이슈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홈리스 피플 문제죠. 요즘에 직장 가면은 주변에 다 위쇼 이 거리에도 위쇼 블루버드에도 홈리스 피플이 많으니까는요. 그동안 캐런 바스 후보나 리카루소 후보나 홈리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구체적인 게 조금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캐런 바스 후보가 앞서가니까 먼저 말하겠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37지구든가요. 15,000명을 작은 집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싼 호텔을 얘기를 하죠. 아파트먼트 비어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오겠다 했고, 리카루소는 취임 첫 해에, 역시 취임 첫 해입니다. 두 사람 다 3만 개의 새로운 쉘터를 만들 것이다. 2배 많다는 거예요. 리카루소가. 그런데 봄 내내 뭐 6월 달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리카루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갖고 있는 한 300군데의 뭔가 비어있는 곳에 임시주택을 짓는다는 겁니다.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15,000명은 창고라든가 빈 건물에 임시 그 쉘터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첫 해에 최대 8억 4,300만 달러의 비용을 들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8억 4천. 이 시사주간지가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의 계산과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그러면서 카루소 후보는 내가 30일마다 이 성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고, 캐런 바스 후보는 그에 비해서 새로운 것을 막 짓는다 이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가능한 한 최대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카루소 후보보다 작은 규모죠. 해서 새로 온 쉘터는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쥐고 나머지는 이제 현재 비어있는 여러 뭐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기존의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5,000명에서 이 기사가 작성될 무렵에는 17,000명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럼 17,000명 대 3만 명인 거예요. 우선 계획 자체는 리카루소가 훨씬 뭐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항상 비용이잖아요. 캐런 바스 후보는 첫 해 비용이 2억 9,200만 달러, 거의 3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고, 리카루소는 6억 6천만 달러 첫 해에 들겠다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고, 항상 문제는 돈과, 그리고 이것을 꼭 LA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LA가 시의회가 15군데니까 그곳에 다 슈퍼바이저가 그 재정 상태를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을 하는데 그 슈퍼바이저들이 어떻게 배당을 하는가? 홈리스 피플이 많은 로스앤젤레스 시라든가 이런 데에 비용을 더 배당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장만으로, 시정부의 돈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 연방정부 기금도 받고 주정부 기금도 받고 카운티 정부의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 같은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 야로슬라바스키 전 그 시의원이고 요즘은 UCLA에서 일하고 있던데요. 이 두 사람 말하는 게 다 그냥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실행하기 전까지는 계획일 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캐런 베스 후보의 첫 해에 뭐 15,000개의 쉘터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3만 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아주 좋지만 이 홈리스 피플에 관한 모든 것을 일하는 행정 파워, 주로 슈퍼바이저에게 나오겠죠. 그리고 큰 도시들의 예산, 토지 사용에 대한 결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건 토지건 그런 것. 그래서 정치적인 협력과 협상이 필요한 어려운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물론 그 홈리스 피플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차에서 잠시 지내지 하다가 홈리스 피플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는 수천 개의 어떠한 쉘터를 짓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홈리스 피플이 되는 것을 막고 그러한 기본적인 그 솔루션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주택 가격이 너무 아파트 렌트비가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이후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엄청나게 길게 세부적으로 뭐 얼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지금 별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비 야로슬라보스키 전 그 시의원이 계획일 뿐이고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거 캠페인인 거예요. 캠페인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후보가. 그래서 현재는 LA시가 홈리스 피플에 대해서 약 10억 달러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책정해 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카루소의 얘기나 캐런 베스의 얘기나 다 어느 정도 꿈을 꿀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불가능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는 어떤 후보가 나 이거요 저거요 라고 얘기하는 그 공약 자체를 다 믿으면 안 되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LA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놓긴 했지만 그 구체적이라는 것이 분명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리카루소 후보는 한 3,000개 쉘터를 임기 첫 해에 3만 개, 캐런 베스는 15,000개. 그러나 전에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일해본 사람은 둘 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시 뒤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세계의 중요한 공통적인 탑뉴스가 있는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국에서 보수당 보리스 존슨과 같은 당 여성입니다.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을 현 외무장관 한 12개월 했습니다. 이제 당 리더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수당이고 총리로 선택이 되죠.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가서 보리스 존슨은 정식 사임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즈 트러스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57% 대 43%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14만 2천 명이 투표를 해서 8만 1,000표를 받았으니까 그다지 그 높은 거는 아니잖아요. 47살의 여자 마가렛 대처 그리고 그 보리스 존슨 전에 테레사 메이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여자 리즈 트러스인데 6년 동안 지금 네 번째 총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무장관으로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그리고 보리스 존슨과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 하는 강한 것을 얘기를 했고 영국이 오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7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0.1%였는데 올해 뭐 14%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값도 80%나 오르고 했는데도 세금은 줄인다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건 아니다 해서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52%는 좋은 훌륭한 그 같은 그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리스 존슨과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였던 남자 재무장관은 거리를 조금 뒀었는데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고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나쁘게 평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호감적인 이런 그 인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영국이 처음으로 지금 내각 구성을 하는 걸 보니까 여자가 총리죠.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뭐 교육장관
뭐 법무장관, 뭐 연금장관 다 지금 여성 아니면 소수인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남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 국방장관 정도만 이어서 존슨 때 그때 이어서 남자 백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영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삼국지 읽어야죠. 지금 한 5분의 1 정도 읽었고요. 조조가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을 피하고 조조와 진군과의 그런 거 여포도 이미 나왔고 동탁도 나왔고 유비가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하고 부지런히 읽으면 오늘 한 4분의 1 정도는 읽지 않을까. 전체 그것에서 이런 생각. 기뻐요. 할 수 있다는 게 뭐라도 기쁨이 있다는 게. 여러분도 기쁘게 지내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